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실제 많이 보는 거는 뭐 공연,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뭐 어플 개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예, 실질적으로는 뭐 기술 개발하고 비슷한데 예, 그 첫 번째 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 어떻게 보면 문화 창업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 개발로 가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병수 씨 혀를 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얼굴 안 보이신 분 위주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나갈 것 같나? 예, 그래요? 그래도 제가 한번 얼굴은 보고 싶어서. 예. 예. 이병수 씨,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여기 또 장영희 씨, 네, 운전, 교수님, 운전 안녕하세요. 중인데 지금 비가 운전 엎으러 오고 중인, 있습니다. 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그 날씨 상황만 알려주시고 끝이죠. 당진에서 지금 집으로 가고 계세요? 홍성입니다. 아, 홍성에서 지금 예, 집으로 가고 계세요? 네, 네, 지금 홍성은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날씨 상황 좀 알려주세요. 교통 네. 교수님 영상은 제가 틀어놨는데, 예. 틀어놓고 다른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하느라고 제대로는 못 봤어요. 아, 그런 것도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상태를 좀 알고 네, 싶어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 돌려보겠습니다. 조심히 하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미숙 씨. 음, 내가 막 하니까 당황스러운가? 예. 그 다음에, 다들 그냥 아마 직장에 계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박종욱 교수님, 네, 예, 교수님. 혹시 영상을 네, 좀 보셨습니까? 네, 영상은 봤는데 지금 그 예, 세 과목을 다 보다 보니까 조금 섞여 있는데 예, 요 문화 비즈니스 컨설팅 관련해서는 예. 문화와 욕구를 연결해 설명하신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고 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어떤 게 좀 좀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네네네. 그 이제 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이제 설명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표현한 거니까 예, 그것이 충족되는 문화 혹은 그것이 비즈니스의 이슈가 전복이 된다면 예, 그 욕구를 그 니즈를 채워주는 어떤 문화 비즈니스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아유, 아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였죠? 그게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요 유튜브 영상에서 예, 부분입니다. 예. 음, 앞쪽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게. 예, 아마 앞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네네, 네. 요 예, 순서상으로도 인트로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앞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책은 혹시 안 있습니다. 책에는 없어요?
아, 이 영상의 내용이 그러면 예, 요거 같아요. 그겁니다. 예. 요거고, 아마 영상에는 없는 내용, 그 책에는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건데,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요런 게 좀 저만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책을 적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논문이라든지 아니 이런 걸 좀 많이 그때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문화라는 게 예전의 문화는 뭐 음악 미술 이런 8대 문화 안에 만화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문화를 새롭게 정의한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습관과 그다음에 습관의 결과물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습관은요 판단 가치 규범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가치 규범이 이제 생각의 습관이고, 그러면 이제 판단 또는 가치 규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약속, 서로 간의 약속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의 문화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인사예절 하면은 외국 서양과는 다르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잠깐만요.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좀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여기 들어가지고 이걸 나가기. 여기 나오면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 이거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들어갈 때 와이파이 수용을 안 하는 걸로. 자, 조금 세팅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게 굉장히 키 장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책에는 이게 안 들어갔네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의 가치 규범, 이게 우리가 생각의 습관을 공유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에서. 그래서 문화는 무형과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형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공유하는 생각의 습관이죠.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하나의 결과물인데, 생각의 습관의 결과물인데, 그게 우리가 판단 가치 규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의 습관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뭐냐면 생활 양식이죠. 그래서 뭐 우리의 주거 형태라든지 아니면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형의 문화다, 결과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봤더니, 판단 가치 규범에는 종교, 신화, 철학, 과학, 예의, 범절, 도덕, 관습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 양식으로는 유형적인 게 결과물로서 우리 한국만의 미술, 음악, 연극, 예술 행위, 뭐 이 판, 소리, 가요, 트로트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되고, 결혼 풍습, 친족 관계, 그 다음에 유산, 이런 게 있는데, 자, 1단계를 봤더니 1단계에 의식주가 있죠. 그래서 이 의식주 같은 경우에 봤더니 우리가 인간의 욕구 중에 처음에는 이제 하위 욕구가 1단계, 2단계 이게 하위 욕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니즈라고 해요. 니즈. 마케팅에서는 니즈라고 해요. 상위 욕구를 우리는 이거를 원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요거를 원트라고 합니다. 원트. 그래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관점에서 봤더니 이게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예요, 결국은. 하위 욕구와 상위,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 하위 욕구는 니즈에는 인간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욕구죠. 그래서 그 니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의식주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건강, 안전의 욕구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이게 이제 인간의 욕구에 해당이 하위 욕구가 되는 거고,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욕구를 봤더니 이제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가 있더라. 이제 그거 보니까 이 3단계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거나 소속감, 이걸 우리는 관심에 대한 욕구, 소속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에슬로 욕구에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봤더니, 그러니까 이 3단계가 뭐냐면 외롭지 않은 욕구예요. 3단계가. 외롭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룹에 자꾸 속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어디 다니니? 나 삼성전자 다녀.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 거기 그룹에 속해서 외롭지 않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여기 호수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온 것도 그 욕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 소속감을 가지고 100세 시대에 그래도 한 40대, 50대에 여기에 패밀리가 되면 이제 100세까지 이제 우리가 피는 안 섞여도 서로가 이제 100세까지 그냥 이웃 사촌이 돼서 평생 외롭지 않게 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인정? 나와봐리. 내 말 한마디면 뭐가 통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명예욕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권력욕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뭐냐면 이제 지적 호기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지적 욕구 또는 지적 욕구라고 하죠.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적 호기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일탈로 가는 거죠. 일탈로. 일탈로 가다가 이탈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이제 또 다른 세상을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단계 미측 쾌락 이게 뭐냐면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게 음식을 할 때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그 플레이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미적 쾌락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인간이 남자가 미적 쾌락 욕구가 강하겠습니까? 여자가 강하겠습니까? 여자가요? 남자가요? 여자가 강할 수도 있어요. 유혹하는 입장에서는 여자가 강하고 유혹당하는 입장에서는 남자가 강해요. 어떤 의미냐면 남자는 이게 이제 그 혹시 털없는 원숭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그 인문학적 좀 두꺼운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기조가 그게 인간의 진화 인류학적 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책들이 보면 옛날에 남자는 시각적으로 발달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고 저게 나를 해칠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저거를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은 나의 그 종족 번식을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DNA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시각적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여성은 어디에 민감하냐면 이제 채집 수렵 생활하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데서 숨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숨어서 애도 놓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촉감, 감각,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좀 달라요. 남자는 시각적인데 굉장히 예민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술가나 아니면 요리사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남자가 비율이 높아요. 실제로. 그 이유가 남자는 이 시각적인데 굉장히 좀 예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예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런 눈 시각과 이런 부분보다는 청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이런 데서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단계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계속 그 개발이 되는 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욕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1단계에 해당되는 문화들을 봤더니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무형의 그 생각 관점에서 보면 관습이더라. 그리고 유형으로 봤더니 유산이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산 하면은 보통 뭐 우리 생활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집 아니면 뭐 성과 이런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판단 가치 규범에서는 관습이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이게 도덕과 관련이 있어요. 인류를 유지시키는 거는 이런 모랄 이게 사실은 우리를 지탱시켜 준다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모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서로가 사회적 질서가 도덕 규범이 가장 근간이고 그걸 나중에 이제 강제한 게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런 도덕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이런 건강 위생 종족의 하나의 그 결과물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받고 싶은 거는 친족 관계, 결혼 풍속. 결국은 이때 이제 자기가 어디 소속감을 확인도 하고 그래서 명절날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소속감도 느끼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시족 사회일 때는 그 어릴 때 태어나면 그게 추억이 돼서 서로 단합이 되고 한 번씩 만나서 서로가 이제 그걸 옛날의 그 예정, 기억을 더듬는데 이게 이제는 SNS가 발전하면서 생각의 시족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지금은 SNS상의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미래의 가족상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사람들이 가족이 될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트렌드 변화가 그렇게 간다. 메가 트렌드가. 그래서 100세 시대에 70세 시대와 100세 시대의 가족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통계청 그 평균 그 예상 수명을 보면 그 69년 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에 보면 평균 예상 수명이 5년 전 기준으로 69년생이 그 사망연도의 예측이 남자가 82세, 여자가 86세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69년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한 90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가보면 이제 이게 나오겠지만 현재 예상 속도는 그렇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평균 예상 수명이 그 정도 가면 빨리 죽는 사람은 뭐 70세에도 죽지만 또 반 이상은 100세 이상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통계 분석적으로 보면 표준 편차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0세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그중에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남은 사람끼리 한 재혼 사몬까지도 이게 이제 가는 분위기죠. 근데 이게 법적인 재혼 사몬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해쳐 모여 이렇게 살다가 또 먼저 가는 사람이 좀 억울하고 나머지 사람이 또 살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되면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70세와 100세 시대로 가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죠. 옛날에 26세의 사회적 책무가 이게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익스텐드가 돼가지고 37.5세가 돼요. 정신 연령이.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보면 옛날에 26세의 그 정신 연령이 37.5세가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어요. 저도 철이 없고 여러분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보면 이제 애 어른이란 말이 이제 맞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인구 통계학 전개 나오네. 이렇게 지워지나? 네. 여기에 여기 지우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보면 그 2010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평균 좀 잘 안 보이죠. 네. 2010년 기준으로 봤더니 주 노동 인구가 30세에서 60세인데 이때가 베이비 부머 세대, 에코 세대예요. 우리가 그 전후 1950년 6.25 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한 3년 후에 53년부터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집안에 한 평균 한 뭐 5명, 6명까지도 놓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된 거죠. 근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러니까 나이 연령이 한 64년생, 나이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결혼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1988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주택 구매가 그때 신도시 1기 생기고 할 때 그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 수요가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차 부동산 이제 폭등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세대의
애들이 20년 후에 에코 세대가 된 거예요. 그게 2000년 초에 또 한 번 부동산 폭등이 한 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 통계적인 부분하고 부동산하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50년 후에는 이 세대의 그 부동산 자본을 가진 세대가 그대로 그냥 지금 그러니까 586 세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586 세대가 사실은 그때 그냥 집을 작은 거 하나 사도 다 올라가는 세대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50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이분들이 경제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때요? 꽃중년이야. 그러니까 20, 30대가 한 70세 됐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사는데 실제로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젊은 거예요. 100세 시대에 70은 0.75 곱하면 0.75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드릴게요. 0.7을 왜 곱하냐? 굿 퀘스천입니다.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옛날에는 이 100세 시대 기준으로 보면 100세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 100세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 70세가 100세 프레임으로 가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모든 게 100세 기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곱하기 0.7을 하면 70세가 되는 거죠. 그죠? 역으로 100세에다가 0.7을 곱하면 0.7을 곱하면 70세라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50세다. 그럼 0.7을 곱하면 35세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 몇 세냐면 54세거든요. 옛날 37.9세에 해당이 됩니다. 정신 연령은. 근데 지금 결혼 연령이 37.5세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결혼하는데 전부 35세 막 이래. 남자 기준으로 37세. 그런데 결혼이 옛날에는 26.3세에 세 가지를 남자가 이루어야 돼요. 뭘 이루어야 됩니까? 뭘 해결해야 돼요? 졸업하면 대학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잡아야 되고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네? 결혼하기 위해서 일단 군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나와야 되고 직장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 70세 기준 프레임으로 보면 한 직장만 다니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한 60세에서 65세 은퇴하면 요 30년을 한 직장에 한 우물만 팔아가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한 마지막 직장이자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니까 어때요? 좋은 직장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안 가면 루즈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사자가 안 되면 루즈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49세 다 퇴직을 해요, 대부분이. 임원 빼고는. 그러면 이 50세로 퇴직 연령은 줄어드는데 반해서 오히려 한 50년을 더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삼성에서 아무리 잘 다녀도 한 20년 다니면 나가라고 해요. 제 친구들이 실제로 삼성에 많이 갔는데 지금 어디 전화하면은 전부 산에 기어 올라가 있어요. 3억 받고 명퇴 3억 받고 올라가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 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거쳐가는 직장이지 여기 최종 직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50세부터 100세까지를 다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창업대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인생 비행기로 말하면 그냥 스시마 해협만 건너가면 일본에만 가면 인생 끝났는데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가다 보니까 하와이에 한번 내려가지고 나를 재점검하고 다시 그죠? 연료도 채우고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건너가는 어떤 인생 대양을 건너야 되는 게 그런데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옛날엔 그냥 단독으로 가도 스시마 그 대한해협 정도는 그냥 건너가요. 50km면 아니면 뭐 오사카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미국까지 가려니까 선단을 이루어 가야지 한 놈이 뒤집혀도 다시 옆에서 도와줘서 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업이나 N 잡는 이런 게 이제 이런 환경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결혼 연령이 정신 연령이 되다 보니까 이게 37.5세가 26세 남자 기준으로 그럼 이제 만혼 또는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 그냥 결혼할 때는 아기를 여러 명 놓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남자는 어떨지 모르죠. 여자분 입장에서는 한 명 놓으면 더 이상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이냐? 어떤 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구의 평균 출산율이 0.8 정도.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그때 한 가정에 10년 전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 출산율이 2.2명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10년 전에 가구 수를 보면 1인 가구가 200만 정도가 되었어요. 200만 호. 그 1700만 호 중에 1인 가구가 200만 호고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 1000만 호예요. 1000만 호. 그 1000만 호인데 정확하게 강아지 수가 1000만 강아지예요. 5배가 늘은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렌드를 보면 어떠냐? 지금 보면 이 연령에 보면 이게 본의 아니게 사별해가지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돌싱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원으로 해가지고 만원 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얹혀 살기 힘들어서 그냥 나와가지고 원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항상 원룸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왜? 그냥 혼자 살면 한 8평이나 5평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는 와이프 사랑하고 그런데 그냥 남자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왜? 미안해요. 근데 제가 좀 정신적으로 좀 자유로워가지고 와이프는 사랑하지만 정신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파이가. 근데 나는 와이프만 없으면 저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5평에 살고 그냥 생활비가 적게 드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생활 규모가 더 커진 거지. 그런 건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면 사실 고정비가 적게 드니까 내가 삶의 질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좀 그런 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주상복합에 위에 한 평수 한 10평 정도? 근데 거기에 복합을 해가지고 아주 구조가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대만이 그래요. 대만이나 홍콩이 거기 뭐 용적률이 막 엄청 하니까 완전 성냥갑 같은 집이 있다니 그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어떠냐면 집에 일찍 안 들어가요. 답답하니까. 저녁 11시까지 공원에서 뭘 다 사 먹고 아침 새벽에 기어 나와가지고 길거리 음식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다 해결하고 들어가요. 그게 홍콩이나 대만의 그 패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문화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N 잡느로서 노마드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고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보니 왜냐? 다 똑똑해. 이제는 옛날에는 그 정보의 비대칭화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장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야 미국은 이렇더라면 그런갑다. 리스펙트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에 니만 똑똑하냐? 나는 더 똑똑하다 이거예요. 왜?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보는 정보가 다 비슷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서로가? 누구한테 지배하는 세상 끝났어요. 지식적으로는 평등해졌어. 그런데 관점 싸움이에요. 이제는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이거를 자신의 철학적 해석에 따라서 관점이라는 지혜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AI는 크리에이티브 하지는 않아요. 과거 정보가 있으면 그걸 정리하고 판단은 AI가 더 빠를지 모르지만 사람과 같이 안가부 일탈이나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이 부분은 구조화시키는 것은 아직은 사람이 한 몇십 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AI와 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복잡하면서도 판단을 요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반복적인 거는 AI가 하는 게 빠르고 창의적인 건 사람이 좋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로봇을 한 20년 했는데 큐버 로봇이나 아니면 여러분 일명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로봇 8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로봇을 제어하는 게 위치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있고요. 가속도 제어가 있어요. 가속도를 F는 M인데 그걸 토크, 힘 제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봇으로 그걸 컨트롤해가 달걀을 안 깨면서 이렇게 잡는 게 사람은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하는 거를 로봇은 못해요. 로봇을 하게끔 만들려면 로봇팔이 얼마짜리가 돼야 되냐면 얼마짜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센서 드럭지덕지 다 달고 막 이거 하나 만드는데 압력 센서 넣고 비전 센서 넣고 티칭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이걸 잡긴 잡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2천만 원짜리 팔을 만들어가 겨우 그것도 한정된 그걸 구현할 수 있는데 사람 그냥 이렇게 잡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죠. 이렇게 잡는 게 이거는 사람만이 아직은 편하게 경제성 있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을 이 문화로 창업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가진다면 내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 그래도 이 트렌드를 알고 그 트렌드하고 메가 트렌드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맞추면 A뿔 확실하게 제가 보장합니다. 책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A. 네, 말씀해 보세요. 10년 이상 가면 메가 트렌드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책에 보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트렌드는 한 3년 이상. 그런데 메가 트렌드는 10년 단위 이상. 그렇게 이제 보통 하고. 그러면 패션과 패드는 어떻게 되게? 패션은 1년 미만. 패션 상품 이러잖아요. 그건 1년 미만. 패드 영화 우리 보면 그 연극 가면 패드라고 해가 불이 갑자기 이렇게 그 연극이 시작할 때 불이 서서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극 중에 보면 이렇게 있다가 불이 서서히 나가면서 이제 또 세트가 바뀌죠. 그걸 페이드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게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들어오고 서서히 나가는데 그 사이클이 1년 미만을 우리는 패션 상품이라고 하고 3년 이상 되는 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하고 10년 이상을 메가 트렌드라는데, 이 메가 트렌드와 인구 분포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독립변수와 총속변수 관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변화를 보면 부동산이나 경제가 보인다는 말이 그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단독 세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단독 세대가 늘어나면은 뭐가 파생적으로 나오냐? 오픈 공간이 수요가 많아요. 그게 카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타벅스 또 이런 게 이제 번성할 수밖에 없고, 그럼 카페를 하면은 망하지는 않아요. 왜? 타임 마케팅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갈 데가 사무 오피스 공간으로서의 어떤 카페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죠? SNS를 하면은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카페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카페는 굉장히 이제 번성하겠죠. 근데 이런 게 워낙 많이 생기니까 큰 돈은 안 된다. 그럼 카페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카페,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여러분이 창업되고 나면 머리가 또 팍팍 돌아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카페 한번 운영해 보십니다. 아, 예.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카페를. 그 영상 요걸 좀 올려야지 아마 서로. 여기 소리 들립니까? 저기 학생이 하는 말 안 들리죠? 네, 안 들립니다. 네.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게 스터디 카페를 지금 하신다는데. 아, 예. 크게. 예. 무인으로. 아, 키오스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스터디 카페.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률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십니까? 레퍼런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높으면 내가 할 만하고 이거보다 낮으면 이거 접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이거요. 저 ROI 아시죠? 그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뭐냐면 투자 대비 수익률인데 결국은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 되죠. 근데 그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의미가 내 안에서 내가 거기에 풀타임을 하면은 나 월급까지도 다 비용으로 제하고 남은 금액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습니까? 아, 됩니까? 아,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큰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돈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음, 음, 음. 이거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스터디 카페나 카페의 특성은 뭐냐면 이게 패션을 탄다는 거죠. 그 트렌드를 타는데 그게 아까 3년이라 했죠. 3년 후에 또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재투자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모아둔 금리 돈을 몇천을 또 투자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PC방이나 이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나
아니면 뭐죠? 그 요즘 파리바게트 뭐 이런 거 있죠.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3년 지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리모델링 해라. 그리고 우리 새로운 뭐 카페 형태를 또 가야 된다. 이러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데 결국 본사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문화로 창업하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지 좀 돈의 물리가 트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자, 봐요. 카페나 맞아요. 그것도 약간 그 솔루션입니다. 또. 뭐냐면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카페의 이익은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 수익이 있고 하나는 처분 이익이 있어요. 어느 게 높을 것 같습니까? 처분 이익이죠. 그러면 3년 안에 누군가가 사겠다면 파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될까요? 처분 이익에서.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 뛰어오면 이제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카페를 창업할 때나 이런 아까 말했듯이 뭐 스터디 카페든 파리바게트든 뭐든 하든 창업할 때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그거는 일단은 바보예요. 바보. 그게 벌써 일단은 의문의 일패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리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페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의미냐? 동네 카페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들어가가 벌써 6천, 7천 주고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은 이제 물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처분 이익 중에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게 가장 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계속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카페를 창업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또 넘기고 이게 오히려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렌드가 3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아니면은 이게 그 트렌드에 뒤처지기 때문에 그 카페가 3년이 넘으면 이제 손때가 묻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제가 카페를 해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면 1인 펫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100세 시대에. 왜? 혼자 사는 사람이 보면은 젊은 층에서도 부모하고 같이 살기 불편하니까 나오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은 또 사별해서나 아니면 돌싱으로 또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혼 이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여기 4-2-1 법칙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4명인데 부부는 2명이고 아이는 1명 놓는 여기 중국 트렌드인데 이게 한국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애를 1명밖에 못 놓는 것도 하나의 그 트렌드의 일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초혼 연령 평균 수명 비교 봤더니 통계청에서 이 평균 수명은 지금 85.2세 이것도 2015년 기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 기준으로 있고 여성 초혼 연령과 평균 수명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보면 69년생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 이 나이가 초혼 연령이 30세인데 지금 이게 35세가 넘었어요. 벌써 36세 여성이. 그래서 교회 혹시 목사님 교회 결혼하는 여성들 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즘? 주례 한번 가보시. 35세. 그렇죠. 그럼 이제 아기는 계획이 제 처남이
결혼을 작년에 했어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 5살 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9세에 결혼해가지고 48세 결혼, 49세 했는데 48세 있구나. 그런데 그때 신부가 42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족사 다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좀 늘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고민이 뭔지 알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말 못하는 우리 지금 리치한테 어떻게 유산 상속을 해가 제가 잘 먹고 잘 살까? 근데 내보다 빨리 죽을 것 같아. 10살인데 지금 한 20년 후, 10년 후에 제가 죽으면 걔한테는 유산 상속이 안 되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걸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에 대한 이런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게 사회에 어떻게 환원시키는데 좋은 로드맵을 제시할까?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그 송종숙 우리 그 원우가 뭐죠? 상소 이쪽 전문가잖아요. 이런 데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사결정을 못했을 때 병원에서 이제 뭐 코마 상태, 좀 이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가족이 없을 때 그때 억울하게 이제 이상한 가족이 와가지고 막 행세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언, 상수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겠죠. 내가 좀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많이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화두가 될 겁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재산이었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어떤 예의가 없으면 부모가 그 자식한테 상속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자식은 당연히 예의가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한테 재산을 장자가 받으니까 어때요? 그게 다 이제 그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유산을 상속해주고 걔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는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지금 5, 60대 어른들 그러니까 586 세대가 오히려 경제권이 더 있고 자식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종속권이 계속 이제 80세, 90세가 돼도 지금의 그 우리 제보다 한 5살 많으신 그분들이 사회에 있어가지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에코 세대나 아니면 MZ 세대는 그냥 액세서리인 거예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부를 어떻게든 좀 받아서 이게 있어야지 이게 그 중심으로 가는데 시장 상황이 어떠냐? 여기 보십시오. 인구 통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풀고 다시 해야 되나? 공유 중지하고 예 다시 공유를 할게요. 자 보면은 어떻습니까? 50년 후에도 주 노동 인구가 50세에서 80세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삼각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에다가 자식들이 계속 이제 0.8이다 보니까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그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시장이 실버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버 산업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은 이 산부인과 의사나 아니면은 이 조산원 이런 데는 이제 비전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경제권이 있으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60세에서 80세가 이제 우리 바로 위에 나이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타겟 고객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도 지금은 그냥 럭셔리하 이런 게 좋은데 이제 한 80세 되면 어떻습니까? 미끄럼 방지 바닥에다가 거기다가 위에서 손이 안 닿는 데는 지가 알아서 내려와서 뭔가 이렇게 쉽게 수납이 가능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케어 산업 아니면은 내가 그 삶의 질을 고려한 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요양병원에 간다는 거는 수용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기분이 좋은 어떤 럭셔리한 호텔 같은 모여 사는 그래서 사람들의 질이 전부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도 생기지만 진짜 돈 있고 뭐 그런 사람은 100세까지 그러니까 케어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안 아프고 실버타운인데 말이 실버타운인데 그런 데 또 들어가기 싫어요. 뭐냐면 약간 실버도 아니고 그냥 힐링 타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신 분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으면 그런 데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 젊은이들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의 어떤 젊은이들도 같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빠지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그런 수용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인 거죠. 어디에 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 도심이 좋겠습니까? 공기 좋은 데가 좋습니까? 네. 근데 공기 좋은 데는 교통이 좋을까요? 공기 좋은데. 그러면은 그런 교통이 좋고 인프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GTX 있는 저기 그냥 나가면은 언제든지 한 1, 20분 만에 어디 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있는데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 신도시 중에 2기 신도시 중에 제일 성공적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응? 1기 신도시가 분당이고 2기 신도시가 11개가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데 굉장히 재밌는 지금 질문 아산 신도시예요. 왜냐하면 KTX가 거기 있잖아요. 천안도 있고 한데 천안까지는 천안에서 약간 근데 KTX가 오히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KTX 타면 40분 만에 오거든요. 제가 강북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서울역 근처에서 만약에 타면은 여기까지 그 아산까지 오면 40분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달라져요. 그리고 전기차 중에 테슬라가 왜 개념이 좋냐 하면 도어 투 도어의 환경이 돼요. 어떤 의미냐? 기사가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에는 그게 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좌회전 신호나 빨간불 이걸 보고 섰다가 좌회전해 가는 것까지 다 돼요. 한국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법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에 인터불고에 조찬 강의를 제가 가는데 굿모닝 CEO 과정을 가는데 7시에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8시까지 강의하고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빨리 갈 사람 가고 이래요. 그러면 옛날에 7시에 맞추려면 아침에 서울역에서 7시에 맞출 수 있는 KTX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가면 저녁 11시에 인터불고 비즈니스 호텔에 가가지고 자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테슬라와 같이 오토파일럿이 조금 더 성숙이 되면 어떻게 해요? 12시에 차에 그냥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졸다가 일어나면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딱 호텔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테슬라 모델 3하고 Y가 그게 굉장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모델 X하고 S는요, 그냥 개인 차량으로 제가 앞에 보면 계기판도 있고 옆에 있는데, 모델 3하고 Y는요, 영업용 차예요. 앞에 모니터만 딱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핸들도 제거해버리면 이것만 있고 그냥 말하면 그냥 가는 거야. 지가 영업하고 다니는 거.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차가 그 개념이 어떤 게 들어갔냐면 GV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이동 중에는 GV 개념처럼 편하게 자고 영화 감상하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요, 바퀴 달린 가전제품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어디에 사는가는 의미가 없다. 옛날에는 지하철 중심으로 살았다면 나이 드신 분이 지하철 계단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상상력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어떤다? 내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지식 제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뭔가 누군가한테 가치를 제공해 줬을 때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미리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그걸 통해서 강의, 컨설팅, 심사, 멘토링 이런 게 부르는 게 갑이 될 시절이 계속 와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직업이 있고요.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케이스를 많이 의사분들 그래요. 그런데 의사분 중에 손을 써야 되는 외과의나 이런 쪽은 나이가 한계가 있는데 상담, 정신과 상담 이쪽은 계속 케이스가 누적이 되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20대, 30대 의사가 그 상담하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남한테 도와주는데 그 케이스가 나의 머릿속에 축적이 되고 그 연륜으로 묻어 나올 때 말만 할 수 있으면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 70 정도 되신 분들 제가 보면 돈은 많으신 분이 많은데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 건강하고 또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뭐냐면 자기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 인간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 브랜드로 봐주니까 어때요? 나를 찾고 내가 그 지식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냥 자기 하나 그냥 잘 먹고 살겠다고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든 인간의 욕구를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데 70세 넘어가 돈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재산을 자랑을 해야 되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회장님으로 나가야 되죠. 회장님으로 나가서 제일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봉사. 그렇죠. 로타리하고 또 뭐 있습니까? 라이언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은 많은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좋게 미리 자기가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다면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창업대학원에서 50대부터 세상을 많이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주고 보세요. 그러면서 돈은 먹고 살 정도만 벌고 그러다 보면 더 크게 와서 70세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본인이
강의, 컨설턴, 심사, 멘토링 이걸 한마디로 교수더라고. 꼭 뭐 전임 교수가 안 되더라도 교수로서 남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지식적인 게 계속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평생 누구한테 도움을 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보람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화로 창업하다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은퇴를 안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돼요. 다 72세 이 은퇴 연령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은퇴 이후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업에서 직업을 가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요. 왜? 여기 그 호서대 창업자 강석규 총장님 있죠. 돌아가신 106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학교를 언제 설립하신지 아십니까? 나이 67세에 호서대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게 79년도에. 그래서 본인은 70세 프레임으로 살면서 그래도 이제 그만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4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스러운 게 내가 이렇게 더 오래 살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는데 본인이 그런 자서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저는 그걸 보고 사실 호서대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아, 나도 65세까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학교를 설립해서 하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강석규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30대 중반에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전파상, 세운상가 이런 데 전파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전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늦가기로 서울대 들어가 학생회장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평 쪽에서 대성 중고등학교를 또 그 교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성 중고등학교 교장 마치면서 뭘 했냐면 전문 학원을 한 게 그게 이제 호서 전문 학원, 뷰티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전파, 뭐 전자 이런 거 교육 전문 학원 했는데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땅도 없고 교육부에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아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산에 100만 평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 조건을 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설립해서 그 뒷산을 좀 더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땅을 좀 팔아라 했던 데가 안혜정 박사의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평당 10원에 팔았. 그래가지고 이제 호서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뒤쪽으로 넘어 안혜정 박사 집이에요. 그쪽에. 그러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호서대를 79년도에 하면서 이제 천안에 학생 유치가 안 되니까 천안에다 학교를 이제 분교식으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했는 게 이제 그 미션 스쿨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 총장님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고 학과장이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러던 그리고 이제 이 강석규 총장님이 순복음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렇게 된 걸 저는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지금 뭔가를 지금 이루기보다는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희망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저도 박사를 46세 땄는데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경영학 박사만큼은 평균 박사 취득이 56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같이 20년을 현업에서 하고 온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경영학 박사는 이게 자격증이지 이게 그냥 학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박사라는 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맞는 자격증인 경영학 박사를 따면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 박사를 따시라는 거고 공학 박사나 이쪽은 좀 다르죠.
공학박사는 사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학박사는 말 그대로 어디 대학에 가서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학위는 인문 쪽으로 나왔다 갑자기 박사만 공학박사를 따면은 포지셔닝이 어디 할 게 좀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상. 그런데 공학이나 뭐 경영학, 이런 인문학 쪽으로 하시고 현업에서 이런 거 하다가 경영을 하면 창업학 쪽에서는 대학의 그 네임밸류와 상관없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대 수준에서는 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석사만 나오고요. 그리고 논문 쓰고 그리고 자격증이 그 분야에 있다면 수도권 대학에 전문대에 한번 10개를 넣어보세요. 한두 개는 전임 교수로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창업 쪽에서. 박사를 따고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요. 그 지원 기준으로 한 3년 이내 박사학위 논문 점수가 300점이에요. 평균. 그 다음 소논문 있죠. 이 학회지, 등재지 논문이 100점에서 150점이에요. 그 다음에 출판이 200점이에요. 그리고 석사 논문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안정권이 800점이에요. 800점 이상의 그 3년에서 5년 이내에 그런 실적이 800점 이상이면 전국에 여러분이 4년제 대학에 한번 창업 쪽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한 10개 넣으면 한 3군데에서는 오라 할걸요. 그 정도의 기회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수 되십시오 하면 내가 무슨 교수예요 뭐 이러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옛날에 하면 저는요 이런 사람이고 엄청 똑똑하고요 막 강의는 이만큼 했고요. 그러니까 2시간 강의하는데 1시간을 내가 떠들은 적이 있어요. 신뢰를 형성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강의 피드백을 보니까 자기 자랑하다 끝났네 막 이러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 전임으로 가가지고 그냥 교수 삼육대학교 정보경영학 경영정보원제 정보경영인지 헷갈리네. 정보경영학과 전임 교수 박남규. 그냥 끝난 거야. 신뢰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또 나와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한 겸임 교수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겸임 교수를 하시라는 게 제가 보면 이 교수님들은 그냥 대충 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심사 들어가 보면 호수대학교에 한 500명 교수님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자기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거야. 그 능력이면 다른 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교수님도 많은데 근데 아주 이상한 사람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냥 훌륭한 교수님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요 삼육대학교에도 교수님이 한 200명 좀 더 되는데 5,000명 정도의 학교에서는 한 200명. 그다음 15,000명 이상 되는 호수대가 충남에서는 사립대는 제일 인원이 많아요. 충남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호수대인데 한 재학 인원이 한 16,000명 뭐 이래요. 대형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교수님들이 각자 분야의 포지셔닝이 되니까 교수로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티어인 거야. 한마디로 프로페서가 뭐냐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면 다 능력자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을 만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적으로 만약에 재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만약 기계공학으로 애가 나왔다면 저는 그냥 MIT 나오다가 끝났어요, 인생이. 그렇게 해도 교수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성적이라는 건 너가 성적은 좋은지 모르지만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는 내하고 경쟁해보자. 그럼 내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A라는 데서는 내가 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B라는 나의 그 어떤 직장 경험이든
새로운 영역과 C라는 영역 그 중간에서 이 링을 내가 네 군데 받고 그 중간에서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백서 시대에 직업의 다양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포지셔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이와는 상관없이 지식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봤고, 제가 그거를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가설을 남한테 만약에 적용하면 어류사고죠. 근데 내가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침수를 아무거나 찔러도 어류사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65세까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해가 한 10년 이렇게 살았는데 벌써 인정을 받잖아요. 저는요, 교수가 되리란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근데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그냥 교수를 시켜주더라.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나를 가설을 세워가지고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보세요. 그게 용기고 그게 근자감인 것 같아요. 저는요,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한번 가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와이프한테 돈을 못 갖다 준 한 몇 년간은 40만 원, 월 40만 원도 못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살더라고. 그때 자신감이 생긴 거야. 아, 이 돈을 안 벌어줘도 살긴 사네. 한번 사고 쳐도 괜찮겠다. 근데 그게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앨런 머스크가 그 사람의 그 책을 보면 실험을 해요. 자기를 대하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건데.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사고를 이제 크게 이제 스페이스 X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큰 걸 한번 터뜨리려고 보니까 자기가 망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그러면 한 50불인가 가지고 한번 살면 살 수 있을까? 살아보니까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식빵 사다 놓고 한 달 살아보니까 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분 구조를 망해도 내가 연대 책임 안 질 그 지분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한번 크게 한번 가보자.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겁이 없는 거예요. 망해도 내가 어차피 그 호주에서 캐나다로 와가 형하고 같이 미국으로 건너와 그렇게 뭐 맨몸으로 왔는데 망해도 맨몸이고, 근데 나는 이제는 유명해지지 않았느냐. 강의로만 해도 남들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간다고 이러더라. 여러분들도 결국은 돈을 뭐 많이 벌고 그것도 좋죠. 그런데 한번 나의 인생을 걸고 한번 투자해볼 가치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명강의는 뭐 시간을 좀 빨리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8시 20분까지 했는데 오늘 그냥 한 3분 전에 맞춰드리고요.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이거 좀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좀 카톡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예. 예. 10단계로 나가고 예. 3단계 소속감까지가 결핍이라고 표현하셨고, 예. 그 위에가 이제 성취감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2단계까지가 페인의 영역, 결핍의 영역이고, 그 위에가 이제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그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1단계, 2단계가 결핍 요인 맞고요. 그다음에 3단계부터 7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결핍이 아니고 많을수록 좋은. 그게 뭐냐면 헐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 헐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이론입니다. 뭐냐면 헐츠버그 2요인이 보면 하부 요인인 니즈 요인은 아무리 만족시켜줘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만 결핍이 더 불만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나 사내 복지는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는 해줄 때는 좋다고 하는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월급을 많이 주고 피트니스 센터 뭐 그때 커피숍 카페 사내 카페 많이 해줘서 회사 열심히 다니 이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월급을 많이 주진 않지만 월급을 평균보다 적게 주면 굉장한 불만 요인인 겁니다. 반면에 CEO가 직원들을 대할 때 관심과 배려 또는 칭찬 아니면 뭐 자아 발전을 위해서 배려 이런 게 없어도 불만 요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사내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생각의 습관과 습관의 결과물로서 사내 문화를 잘 그런 상위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관심과 배려 소속감 간에 뭐 소모임 활동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엮어 놓고 도망 못 가도록 하고 너 어디 갔냐 계속 이렇게 하루 안 보이면 뭐 이런 걸 하면은 안 또 불만은 없는데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만족 요인입니다. 그게 리더십. 그래서 그게 위생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데 위생적으로 그 하부 요인인 그런 의식주와 건강이라는 위생 요인은 특성이 없어도 있으면 있을수록 별로 그렇게 뭐 만족도가 더 이상 높아지진 않는데 없으면 불편한 불만족 요인이고 상위 욕구인 동기를 유발하는 그 5가지 요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회사의 문화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문화가 생각의 습관인데 생각의 습관은 뭐죠? 관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요걸 보면 저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비틀어서 관성을 역행하는 문화를 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거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테슬라 아니면은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 2000년도에 인터넷 2010년도에 애플 아이폰 2020년에 테슬라 2030년에 뭐가 나올까요? 스마트홈이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의 습관과 습관의 결과물로서의 그런 유산을 바꿔놓으면 그걸 혁신이라고 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그러면 창업기업한테 맞느냐 대기업한테 맞느냐 그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태도 변화 이론이거든요. 그게 소비자 행동론에 나오는 거고 그게 마케팅 이론의 핵심인데 결국은 심리학에 기초하는데 태도 변화 이론이 12가지가 있어요.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면 굳이 공부 안 해도 경영지도사에 그런 범위를 쓰면은 발악을 면하면 경영지도사가 되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맨날 외워보세요. 이제는 외워가지고는 패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차순에서는 혁신 이론이 문화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케팅 비용하고도 다 관련이 있겠죠.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혁신 제품을 제시하는 거고 그게 그러면 똑같은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지금 잘 되는 업체들 보세요. 배달의 민족 것도 그게 아이템으로는 혁신입니까? 아니요.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배달해 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빨리 배달해 주는 게 좋겠어. 그런데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국수집을 하더라도 어떤 집은 벤처기업이 되고 어떤 집은 그냥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되는 그게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사업화 이쪽에 간 사람들이 국수집도 있고요. 근데 국수집을 가면 그게 무슨 벤처기업 컨설팅이에요 이러는데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다 혁신기업들 백종원 똑같잖아요. 다 식문화 바꿔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바꿔야지 돈을 버는 거지. 뭐 별거 이상한 거 있죠. 뭐 첨단 해가지고 막 듣도 보도 못한 뭐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는요. 제가 볼 땐 돈이 안 돼요. 왜? 그건 삼성이 해야 돼요. 삼성.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좀 부탁하고, 예. 사진 하나 찍을게요. 이거 말고 지금 핸드폰이 세 개인데, 요거 있고, 이거 있고, 또 하나 더 있네.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갤럭시 8, 9, 22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반납을 안 하고 다 씁니다. 예, 집에서 다 충전해가 제 나름대로. 자, 여기 안 찍히면 출석 아닌 거 아시죠? 진짜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방침이 근거 자료를 남기는 거거든요. 근거 자료 없으면 여러분들 출석 아닌데. 저도 들어가야지. 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루하진 않았죠? 먹고 사는 거고.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갑자기 막 책을 좀 쓰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 그거 내가 그때 60%인가 70% 주고 샀거든. 한 12,000원 받을까? 예, 12,000원, 12,000원. 예, 12,000원. 계좌번호 안 알려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걸 좀 해본 적이라.